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작년 2월 달에 롱뉴 숏 올드를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롱뉴라는 거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던 무형자산 사자, 그리고 유형자산 올드 이코노미 팔자, 이게 이제 작년 2월이었었고요. 작년 5월 달에 숏 올드를 빼면서 넣었던 게 숏 캐시였습니다. 이게 숏 캐시라는 말은 제가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갖는 전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파는 거는 뭐냐면은 굳이 롱숏으로 나누면 주식을 파는 거는 주식을 숏한 거고요. 현금을 롱한 거죠. 아, 예, 그렇네요. 반대로 뭔가를 산다라는 얘기는 숏 캐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캐시를 숏해야 된다. 처음 들었어요. 이런 그런가요? 표현을. 네. 제가 작년에 진짜 많이 말하고 다녔는데 정말 매일 말하고 다녔는데 팀장님한테 말고 다른 분한테는 못 들어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하고 네이버 오픈 사전에도 제가 등록을 할 정도로 아직 채택은 안 됐지만 네. 오늘 다들 무리수가 많아. 숏캐시라는 말은 그만큼 제가 애착이 많이 가는 전략인데 그 전략의 의미는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기회비용을 최소화하세요. 뭐라도 사세요. 라는 얘기였고 사실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으니까 뭐 나쁜 전략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가격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올랐던 건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빼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넣은 거고요, 제목에. 그리고 롱 빅스는 대형주가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각각의 의미가 배터리, 인터넷, 그린, 세미컨덕터 이렇게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는 게 세미컨덕터. 반도체. 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세미나 하듯이 네.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조금 많은데 되는 대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시장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걸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골디락스였어요. 이 세 가지 그 동그라미가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연간 전망했을 때 했던 그 동그라미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골디락스. 그러니까 경제는 회복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 장세. 유동성이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유동성이 증가하는 모멘텀이 줄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유동성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요. 내일 밤에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얘기를 하든 말든 관계없이 앞으로도 유동성은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동성이 하는 역할이 작년 5월 달에는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리고 갑자기 많이 풀리니까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잡아서 끌어당긴 거라면 지금부터는 유동성이 바다에 빠진 거랑 똑같다. 자, 지금부터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건 뭐냐면 바닷속을 잠수해서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유동성은 지금부터는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거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해서 많이 빠지기는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알파운터였는데 투자자들이 진짜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거였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투자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위험 선호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시장의 환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이즈가 끼어있는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 있긴 있지만 여기에는 노이즈가 끼어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노이즈가 만약에 해소가 안 돼가지고 인플레이션을 걷잡을 수 없다. 그래서 연준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생각보다 빨리 긴축으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때는 배드 테이퍼링이다. 그래서 주가가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다. 하반기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이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확률적으로는 제가 이제 20%라고 써놨고요. 좋은 테이퍼링은 지금 나와 있는 노이즈가 진짜로 노이즈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시나리오인 거죠. 그러면서 연준에서 예상하던 대로 혹은 계획대로 테이퍼링을 진행할 경우라고 해서 8월에서 9월 달 정도에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면 그때는 시장이 정말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궤적을 그려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고, 다 영어로 예. 되어 있고 무슨 예, 그리고 이제 좀 내용이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공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사실 게다가 이 그림은 네. 그냥 어디 나와 있는 걸 제가 가져온 게 아니고 제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아이고. 이 네. 좌초자산이라는 단어도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것도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저는 자초자산 진짜 많이 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되게 통성명이나 해. 저게 흔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가요?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한데 네네. 제레미 리프킨이 제일 많이 먼저 사용을 한 단어예요.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단어고요. 이 자초자산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제 뒤에 이 수학적으로 뭐 계산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 시간이 되는 대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거를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이제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반응이 이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수학 시간처럼 경건해지는. 네네. 우리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네, 테이퍼링. 이게 지금 가장 그 시장에서 중심이잖아요. 그쵸. 중심이고. 내일 밤에 뭐 이거 얘기 나올 거다 안 나올 네. 거다 뭐 8월달에 잭슨홀에서 나올 거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먼저 질문 하나 좀 던져 드릴게요. 네. 그 교수님 저기 혹시 QE1하고 2 때는 왜 테이퍼링이 없었고 QE3 때만 테이퍼링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박재윤 차장님. 왜 QE1, 2 때는 없었지 테이퍼링이? QE3 때만 테이퍼링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죠? 2013년에 네. 2009년부터 시작했잖아. 네. 네네. 2013년에만 테이퍼링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왜일까요? QE1과 QE2 네. 때는 언제 끝낼게라고 처음부터 시작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언제까지 얼마를 살게라고 시작하고 예. 산 거고요. QE3는 안 정해놓고 계속 살 것처럼. 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예. 야 QE라는 거는 계속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다가 뒤통수를 한 방 맞은 거죠. 그러니까 QE1하고 2보다 QE3는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나 지금 하고 있는 QE도 QE1과 2 때와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정책이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네. 그게 2013년과 그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영원히 끝나지 않은 QE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뒤통수를 빵 맞은 거다. 네. 그러면서 채권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테이퍼 텐트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냉키 쇼크 이러면서 이제 으악, 네,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진짜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 2013년 5월 달에 금리 상승은 정말 가혹할 정도로 채권 투자자들한테는 힘든 시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장이 급변하다 보니까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실제로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굉장히 예방주사를 여러 차례 천천히 아주 계속해서 조금씩 맞고 있어요. 네. 네. 근데 훨씬 더 그 단계는 세분화시킨 거죠. 예를 들자면 버냉키가 당시에는 테이퍼링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네. 이제 뭐 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지금은 파월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테이퍼링을 논의하는 것도 논의를 안 해봤어요. 이런 식의. 네. 그러니까 뭔가 한 단계를 더 심화시킨 거죠. 제가 이제 이걸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게 들으시기에 재밌게 비유를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연준을 남자로 비유하고 네. 이게 이제 뭐 좀 오해하지 말고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네. 시장을 여자로 비유하자면 예. 그때 이제 1980년대에는 예. 남자가 좀 나쁜 남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뭐 하면은 헤어져 막 이러면서 이제 남자가 네. 금리 확 올려버리고 그럼 막 울고 막 시장이 네. 막 급락하고 예. 그런 상황이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시간이 40년이 지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군대 가고 자식도 군대 가고 막 이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거죠. 네. 남자가 힘이 없어지죠. 경제력도 없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여보, 내가 혹시 테이퍼링을 논의한다고 얘기하면 삐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다. 네. 그런 상황이다. 눈치 보는 상황이군요. 예, 눈치를 진짜 많이 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시장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이 과거랑은 진짜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정말 세밀하게 조금이라도 화내지 않게, 조금이라도 불안해하지 않게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저희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됐고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요. 이 질문 그게 그죠? 중요하죠. 네. 지금 저는 여름에는 좀 조심하자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는데요. 테이퍼링을 연준에서 결정을 할 때 네. 연준이 뭘 결정해야 되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네. 우선은 테이퍼링 언제 시작할 거냐. 네.
그리고 뭐부터 줄일 거냐. 어떤 식으로? MBS와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데 둘 중에 뭐부터 줄일 거냐. 저는 MBS만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어떤 속도로 줄일 거냐. 그리고 언제 끝나냐. 이거 다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준 의원들 입장에서는. 천천히 하려면 FOMC마다 하나씩 꺼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일단 결정을 해야 되니까 네. 자꾸 할머니한테 물어봐야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돼. 이렇게까지 하면 얘기하면 화낼 거야. 이렇게까지 하면 얘기하면 화낼 때까지 한번 해봐야죠. 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가장 역지 그 할머니가 빵 터지는 순간까지 이제 천천히 하다가 빵 터지면 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이제 그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의 그런 센티먼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아마 시장을 테스트하는 구간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테스트를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연준이 계획대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한다면 네. 뭐 8월이 됐든 9월이 됐든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더 도비시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단 여름에는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있을 FOMC에서는 뭐가 나오진 않을까요? 뭐 힌트라든지 혹은 뭐 저는 힌트를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옐런도 그렇고 브레이너드 그리고 블라드 등등 대부분 다 혹시시한 얘기를 할게라고 네. 다 얘기를 해줬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내일 FOMC 회의 때는 기존보다는 좀 더 강화된 스탠스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지금 상황이 잘 모르겠다 불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준이 얼마나 도비시하게 얼마나 혹시하게 얘기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모르겠는 건 뭐냐면 시장이 어디까지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채권금리 계속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더 떨어지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헷갈리는 그래서 것 아직도 같아요. 지금 네. 시장의 상황은 지금 연준 FOMC 이후를 가봐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저 삼행시 선물. 나는 오늘 하나도 못 들었어. 책임져 박 차장님. 자,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이거 삼행시 다 발표하고 이제 그만 끝. 삼행시 이제 그만해 주세요. 자. 질문 올려주세요. 이거 자료에 대한 질문 올려주시고요. 본인이 저질러놓고 이제 왔어. 자, 승리님 하나 보내드리겠고 승리님은 너무 많은 걸 써주셨는데 네. 박수 칠 때 월가 가라. 재영아 너도 할 수 있잖아. 형용할 수 없는 너의 능력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이호석으로 하라 그랬는데 왜? 제가 일부러 항상 네. 수고해 주시는 박재영 차장님 것도 하나 잡았고요. 두 번째 에이스 행님, 그 다음에 띄고 드님, 그 다음에 효한님, 이뽀비님, 이뽀비님, 슈퍼 삐스정님, 그 다음에 대현님,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 팡님, 그 다음에 그렇게 일단 저는 9분, 아까 처음 말씀드린 분까지 해서 9분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이걸로 삼행시 끝이고요.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이호석 팀장님한테 궁금한 거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분 10명 네. 네, 질문 선정해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편하게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제가 아무튼 수습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물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거.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1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 질문을 두 가지 던질 텐데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경제 지표가 안 좋아야 주가가 오릅니다. 그죠? 그렇죠. 유동성이나 뭐 연준이 금리 안 올릴 거다 뭐 그러면서.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게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주가가 오르는 걸 저도 10년 동안 봐왔고 네. 그게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네. 옳은 것처럼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 가격 상승을 질병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산 가격만 상승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질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왜 자산 가격만 상승하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많은 분들은 똑같이 해주시는데 첫 번째 저금리, 두 번째 유동성. 네. 맞죠? 동의하시죠? 네. 네. 유동성 때문에. 그럼 저금리와 유동성이 2008년 위기 이후로 지속됐는데 계속 가도 되는 겁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난 40년 동안 계속 저금리 기조였는데. 뭐 최근에 옐런 장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금리를 어느 정도 좀 올려놔야
뭐 대응할 수 있다. 그런 기조로 한두 번 정도는 올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다음 위기에 대응하려면 좀 금리를 올려 놓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아까 이제 박정희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는 사실은 경제가 안 좋을 때 올려놓고 네네. 안 좋을 때 내려놓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경제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고 경제가 좋을 때는 금리를 올리고라고 돼 있어서 마치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연준의 40년 동안의 기준금리를 보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점은 추세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이전 고점을 넘을 만큼 금리를 인상한 적은 없어요. 네. 왜 그랬냐면 그만큼 40년 동안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자산 가격의 상승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그 끝에는 디플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금리와 유동성이 어떻게 이렇게 동안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냐. 디플레이션의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면 네. 이건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과 같은 자산 가격 상승이 끝나는 시점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가 아니고 디플레이션의 압력이 멈출 때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네. 겁니다. 자, 12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컵의 크기를 제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잠재 성장률은 어떤 의미냐면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성장률이에요. 네. 이거 넘어가면 인플레이션은 오는 겁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실업률도 비슷한 게 있어요. 나이루라는 개념인데 이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걱정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저 실업률입니다. 이것보다 실업률이 더 낮아지면 인플레가 와서 안 돼요. 보통 예를 들어서 나이루를 5%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의미는 뭐냐면 100명 중에 100명에 일하고 싶은 사람 100명 있어요. 그 중에 지금 5명이 놀고 있는 겁니다. 그 5명이 파월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나도 일하고 싶어요. 파월이 얘기하는 거죠. 안 돼요. 왜요? 그러면 인플레가 온다니까요. 근데 5명 누가 정한 건데요? 제가 다 계산해봤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연준에서 반성문을 최근에 썼죠. 잘못 계산한 거 아닐까? 왜요? 어? 왜? 아니 2018년에 4%까지 내려가도 인플레가 안 왔는데 맞습니다. 잠재 성장률 넘치게도 성장해봤는데 인플레가 안 왔는데 이거 잘못 계산한 거 아닐까? 3명만 놀아도 되는 거 아닐까? 2명만 놀아도 되는 거 아닐까? 이 개념이 이제 이슈가 하나 됐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물을 계속 따라도 이게 왜 넘치지 않을까? 이거는 만약에 이 그림이 맞다면 물을 부으면 넘쳐야죠. 네. 10년 동안 물을 부었는데. 근데 왜 안 넘친 거죠? 컵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컵이 커지고 있다. 왜? 물을 부어서. 뭔 소리냐? 이게 제가 사실 박정희 차장님은 이제 처음 들으신 것처럼 이제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지만 리액션 괜찮죠? 사실은 네네 네. 제가 이거를 뭐 작년 뭐 8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그림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네. 제가 디플레이션 악순환이라는 고리를 그렸습니다. 통화량이 증가되고 저금리가 유지됩니다. 이것이 마치 자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생겨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좀비 기업과 유니콘입니다. 얘네들이 디플레이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풀릴수록 저금리가 지속될수록 얘네들의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통화량을 풀고 금리를 낮게 유지한 거는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한 노력 자체가 반대로 돌아서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 세상의 크기가 이런 방향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니콘과 좀비 기업이 어떻게 해서 디플레이션을 만드나? 좀비 기업은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득달같이 들어서 생산을 하니까 가격을 낮추잖아요. 유니콘은요. 쿠팡이나 아마존을 생각하시면 돼요. 쿠팡이나 아마존이 소비자 물가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유통 마진을 줄이면서. 근데 많은 분들은 요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에이 이제 더 이상 못해 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존의 키즈가 쿠팡 키즈였다면 쿠팡 키즈가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의 가격이나 그런 물건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심지어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는 것도 사실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게 굉장히 비싼 서비스였어요.
이런 그래요? 것들이 오. 유료였잖아요. 뭐 하긴 이렇게 맞아요. 전문가 강의 아, 이런 예, 것들 뭐 맞아요. 몇백만 원짜리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지금 다 무료로.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은 우리 시대를 보고 있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도 당분간 만만치 않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언제까지 줄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말씀 주시면 최근에 아마존을 보시면 아마존이 항공기를 대거 구입하고 있습니다. 왜요? 직구하려고. 음. 미국 국민들한테 직구를 대신해 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직구하는 과정에서 무역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마진 따먹는 애들의 마진을 내가 흡수해 준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소비자 물가를 낮게 유지해 줄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 그러면 이번에 끝날 거냐? 저는 끝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게 양극화에 대한 문제, 고용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디플레이션 압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싸움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누가 이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언제 끝나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안 끝난다. 오래 간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준은 안 멈춘다.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좋다. 라는 게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의 로직이 저는 이게 이제 작년부터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다. 지금이 그러면 바뀌었냐?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생긴 거지 바뀌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서 시장의 지금 상황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얼음이 빠진 겁니다. 노이즈가 생긴 거예요. 글로벌 밸류체인에 문제가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 같고 네. 마치 물이 튀기면서 야 이거 물이 넘쳐흐르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가라앉으면 아 역시 다시 디플레 압력이 또 커졌구나. 인플레는 안 오는구나. 라는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숙연해졌습니다.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저는 아직도 작업 중인 거 아시죠, 박 차장님? 자, 잠시 이게-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네. 그러니까 이게 물이 들어갈수록 계속 컵이 커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디플레 압력이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연준이 만드는 유동성 공급하고 좀비 기업들이 계속 이게 저금리가 좀비 기업들이 안 죽는 거고 그렇죠. 저금리에서 이제 유니콘 기업들이 이제 커가는 거고. 그렇죠. 유동성이 네. 유니콘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연준이 계속 돈을 쏟아붓는 동안은 계속 디플레이션. 이게 연준이 인플레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연준이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거고 저는 지금은 연준이 지금 어떤 스탠스냐 인플레와 디플레 중에 뭘 더 걱정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도 여전히 디플레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돈을 계속 풀고 푼다는 있는 거죠. 거는 디플레를 계속 유발하고 디플레를 걱정하면서 디플레를 유발 아니 디플레를 유발하려고 돈을 푸는 건 아니죠. 근데 인플레를 그러니까- 유발하려고 했는 인플레를 만들려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를 만들려고 돈을 돈을 푸는 풀었죠. 건데 디플레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푼 건 아니죠.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디플레이션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압력도 커지면서 네. 이게 시장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 압력의 크기도 커지고 있고 디플레이션 압력의 크기도 커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저는 스스로 멈출 수는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무섭게 들리죠. 스스로 멈출 수 없으면 뭔가 폭발을 하든지 이제 뭐 다른 어떤 외부 요인 네. 때문에 멈출 수는 있어도 스스로 멈추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4페이지에 있는 그림, 이 그림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굉장히 네. 좀 중요한 그림인데요. 자, 실업률이 5%, 아까 나이로 기억나시나요? 네, 네, 네. 5%. 이건 뭐냐면, 자, 인플레가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 그게 5%. 다시 말씀드리면, 5명은 무조건 놀아야 됩니다. 음. 이 그림에서 오른쪽, 나이로라고 써 있는 5% 오른쪽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연준이 놀아도 돼요. 그러나 이 왼쪽으로 넘어가면 연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불구덩이야. 가면 안 돼. 절대. 라고 그동안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5%를 정해놓고 그걸 넘어서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우리는 큰일 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작년 8월 달에 잘 생각해 보시면 AIT라고 해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거를 도입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서 그쵸? 2%를 이제 뭐 평균으로 네. 하겠다. 기간은 얘기 안 해줬죠. 그러니까 네. 기간을 얘기 안 해줬죠. 네. 어쨌든 평균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물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용에 대한 문구도 바뀌었어요. 8년 만에 바뀌었는데 그 얘기가 단어로는 데비에이션에서 쇼폴로 바뀌었는데 그 의미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그림에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구간, 즉 나이루에서 오른쪽에 있는 구간에서만 놀아. 4명 놀면 안 돼. 3명 놀면 안 돼. 거기는 불구덩이야. 라고 얘기했던 게 빠졌습니다. 3명 놀아도 되는 것 같고 2명 놀아도 되는 것 같아. 기준은 안 정해졌나요? 뭐 몇 명? 다시 말하면 네. 데비에이션이라는 얘기는 이쪽도 관리하고 이쪽도 관리하겠다. 즉 3명만 놀게 되면 인플레이션 와서 이것도 안 되고 7명이 놀면은 그거 너무 많이 노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것도 안 돼. 그래서 5%로 맞추겠다라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이쪽은 신경 안 쓰겠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쪽도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8년 만에 연준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가 쉽게 바뀌진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 우리가 놀러 다닐 수 있는 범위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넓어졌다. 좀 더 가도 된다. 왜냐면 5명 이하로 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더 가보자. 부양책을 더 써보자. 라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약간 이게 듣기로는 연준 내 맘대로 하고 싶다. 맞습니다. 네. 기준이 2%였는데 평균으로 2% 잡아서 좀 높아도 나는 계속 돈 풀 거고 뭐 실업률이 5% 이하로 가면 이제 그 부양책 그만해야 되는데 그 기준도 없애버리고 이쪽으로는 더 갈 수 있게 5% 밑으로 더 갈 수 있게 내 맘대로 할 거야. 좀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다. 네, 거의 뭐 비슷하게 이해하신 거고요. 연준이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분명한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이 우려해야 된다고 하고 굉장히 수많은 석학들이 인플레이션 큰일 났다, 큰일 난다 그러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지만 네. 연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던 일시적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다가 연말까지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인플레이션이지만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일시적이라고 얘기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군요. 연준 마음이군요. 그래서 저는 내심은 계속 부양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은. 아 근데 저는 이제 이건 좀 약간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일시적이 아니고 진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의 정의를 네. 파월이 얘기한 걸 그 멘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파월이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예요. 인플레이션 그게 다이나믹스라는 건 뭐냐면 올해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올해 구리 가격 많이 올랐죠. 네. 뭐 6,000불에서 10,000불까지 갔습니다. 네. 내년에도 또 올라. 근데 그 내년에도 또 오를 것 같아.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생길 2년 후, 3년 후에도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빨리 사자. 빨리 사죠. 네. 그러면서 가격이 더 오르죠.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게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게 1970년대 미국에서 나타났던 거죠. 유가가 3불 하던 그때. 유가가 네. 40불, 50불까지 올라가는 네. 10배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안 되겠다. 더 사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더 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라고 얘기해요.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내년에도 더 와서 빨리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더 올라서 내년에 또 오르고. 이게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입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는 깨졌다라고 연준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안 사 먹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뭐 짜장면 집의 비유로 말씀드리면 짜장면 가격이 올라가면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왜 안 먹냐? 수요가 안 받쳐주니까. 고용이 지속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국내 이제 기재부에 한번 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물가, 고용, 그리고 보험, 복지 뭐 이런 거예요. 그분들도 지금 걱정하세요. 물가가 고용을. 오르면 고용을. 근데 야 고용 뭐 지금 야 리오픈되고 코로나 때문에 좋은데 뭔 소리야? 아니요, 그 이유예요. 코로나를 겪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의 CEO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진짜 그만 뽑자. 솔직하게 안 뽑아도 되잖아. 그리고 지금 뭐 키오스트로 다 되잖아. 뽑지 말자라는 게 굉장히 팽배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화가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AI가 일자리를 뺏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되는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파월 의장의 믿는 구석이 뭐냐? 저는 고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용이 생각보다 안 올라올 거다. 네. 그래서 계속 부양책 쓸 거다. 그렇게. 생각보다 안 올라올 거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마찰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마찰 요인과 관련된 게 이제 20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사실 많이 보여드린 그림이긴 한데 물론 이제 처음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섹터로 보시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래쪽에 있는 섹터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섹터예요. 위쪽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섹터입니다. 네. 줄어드는 섹터는 8에서 9% 줄어들고요. 늘어나는 섹터는 2에서 3%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어드는 섹터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늘어나는 섹터로 옮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미국의 호텔에서 일하시던 분이 일자리를 코로나 때문에 잃었어요. 네. 리오픈된다고 그래서 호텔에 갔습니다. 근데 야 키오스트 했으니까 이제 미안하지만 딴 거 알아봐 라고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코딩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극단적인 예를 비워둔 건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자리를 옮겨야 되는 걸로 추정되는 사람의 인구수가 1억 명이라는 거예요. 2030년까지요. 이게 맥킨지 조사 그러니까 분석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에이 그럼 나 일 안 해. 그렇겠네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네. 많아진다. 마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야 돈을 그렇게 뿌려대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러지.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일하시고 나면 남는 분들은 이전보다는 더 적은 숫자가 일을 하려고 남아 계실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건 팀장님께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공통적인 질문이 왜냐면 여기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시니까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디플레 우려와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쿠가다님께도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계속 오를까요? 이 질문들이 아마 개인들이니까 네네. 다 많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자산 가격이 빠지는 것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다에서 잠수를 하는 것과 같다. 예.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이 그림인데요.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또 네. 22의 자산이 많을까요? 연준의 자산이 많을까요? 연준 자산 되게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연준 테이퍼링 아니에요? 얘기 많고. 연준 아닙니까? 제가 이 질문 드린 거는 반대일 것 같죠? 그죠? 네. 22 자산 훨씬 많습니다. 뭐 그 이거 보실래요? 22가 빨간색입니다. 예. 올라가는 그렇네요. 속도 한번 보세요. 기세. 그러네요. 올해도 여전히. 와. 근데 이거를 많이 모르세요. 와. 그리고 우리가 마치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야 테이퍼링한데 긴축한데 라고 얘기하지만 네. 22에서 나온 기사 중에서 테이퍼링을 없어요. 깊이 고민하겠다라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맞아요. 네. 유동성이 그럼 올해 줄었나요? 아니요. 예. 그럼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죠?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건데 네. 화폐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물건도 많아지니까 물건 가격이 못 올라가는 거고 화폐가 많아지는 것만큼 샤넬백은 안 올라가니까 늘어나지 않으니까 샤넬 가격은 폭등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집값도 똑같은 식으로 아니면 모든 것에 생각을 하실 때 보시는 거는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들, 네. 공산품들 아니면 우리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 네. 이런 거 말고 예.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 아, 올라갈 가능성이 답이 나오네. 근데 매우 그게- 높다는 거죠. 그게 되게 저는 혼란스러운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 부동산 가격 인플레이션인데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은 안 발생하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굉장히 모순적인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던 일들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 그래서 저는 네. 경제학 교과서를 빨리 다시 써야 된다. 그 맨큐 네. 그거. 아니 저기 이미 지금 경제학 교과서에는 없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유가가 마이너스를 가질 않나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순식간에 막 일어나니까 네. 여기에서 막 혼란들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도 참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은 못하고 지금 계속 댓글창을 보면서 자 커피 사 먹지 마세요님 2천만 원으로 효성 TNC를 샀습니다. 석 달 후에 봅시다. 분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어떡할 그만하기로 거야? 했잖아. 나 어떡할 거야? 이제 그만하기로 했잖아요. 아직도 책이 9권 남았어. 아, 이거 질문 괜찮은 질문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아까 좀, 부동산 네, 말씀드렸고요. 부동산. 예, 또 말씀 진행해주시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하반기 때 주목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축률입니다. 미국은 되게 많이 미국이 올라갔잖아요. 저축률이 진짜 많이 올라가서 네. 이 저축률이 떨어지면서 소비가 많아질 거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거다라는 얘기는 되게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네. 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예. 거예요. 22페이지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은 미국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저축률입니다. 이게 되게 추세가 있어요. 1970년대 15%를 기록했던 저축률이 지금 현재는 3%까지 떨어졌습니다. 2008년 때 네. 네. 3%까지 떨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가처분 소득이 100이 있으면 3은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썼다는 얘기죠. 네. 얼마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그러니까요. 아니 소득이 적어서 여유가 없어서 그런. 아니 그게 아니고 가처분 소득 중에니까. 가처분 소득 중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축률이 3%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당시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게 뭐 저축을 뭐 하라냐. 지금 써버리지. 야, 뭐 내 자식들은 뭐 어차피 나보다 더 잘 살 텐데. 아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내가 뭐 잘릴 일이 있어? 음. 뭐 그냥 회사 계속 다니는 거지. 평생 뭐 고민 없으니 그래야 가능한 숫자가 저축률 3%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추세적으로 올라갔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네. 2008년 위기 이후로 계속 올라갑니다. 저축률은요. 왜요?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2008년 위기 이후로 네. 나도 잘릴 수 있구나. 음. 그리고 이러다가 내 자녀 세대가 나보다 못 살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서 나오는 이제 연준에서 나왔던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예방적인 저축이다. 자녀를 위한 예방적 저축이 시작됐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고요. 이런 현상들이 저축률로 이어져요. 이게 보통 보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저축 그러면은 은행에 넣어놓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주식 사는 것도 저축이에요.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리테일 투자자들이 그 주식 투자 비중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도 역시 저축률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데 물건 가격은 안 올라간다. 물건 가격 인플레이션은 없는데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은 있다라는 얘기가 또 연결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전보다 소비를 하지 않고 뭘 산다는 얘기예요. 왜요? 뭘 소비했다가 내 자산 가격 올라가가지고 집 못 사가지고 난리야. 이런 얘기가 연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제가 이제 연준 논문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14세기부터 팬데믹을 전부 다 조사한 그 조사 결과가 있어요. 이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40년 동안 이제 그러니까 그 이후로 40년 동안 실질 수익률이 어떻게 변했는지인데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팬데믹이 터지면 항상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 자체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방적 저축 때문이다. 왜? 불안하니까. 팬데믹이 터지면 불안하니까 저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낮아질 수는 있겠으나 이전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게 사실 보면은 금리가요. 추세적으로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저축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인구 구조를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연기금 생각해보세요. 연기금들이 운용하는 자금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납니다. 네. 그 운용 자금을 어디다 담아놓을 거냐. 담아놓을 그릇이 없어도 난리인데 지금. 그래서 미국이 유럽에서는 이미 지금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금리가 마냥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왕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린 김에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31페이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림이에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란색으로 옆으로 막 그어놓으셨어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뭐냐면은 남색이 뭐냐면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네. 네. 기준금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냥 반드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올라갔다 올라갔다 했지만 더 항상 많이 내려오고. 고점은 네. 낮아졌고 저점도 낮아졌다. 그러면 2009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2009년에도 저금리 제로금리고 지금도 저금리 제로금리니까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더 낮아져 있는 여기로 표시할 수 없지만
마이너스 어딘가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2009년에 보세요. 이 노란색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점을 찍어 놓은 겁니다. 2009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사람들이 제로금리라는 게 어떻게 있어. 다음 달에라도 금리 올리는 거지. 금리는 제로금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요. 금리는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 네 저기 기사 안 봤어? 2023년보다 더 빨리 올린대잖아. 예상보다 연준이 빨리 금리 올린다고 했어.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생각은 뭐냐면요. 이 노란색 머리카락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랑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시장의 기대가 정상화가 되는 거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논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009년보다도 훨씬 더 부양적인 상태에 살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요거와 관련돼서 S6 탭 거츠님이 이분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미국 경제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서 경기가 회복 중이고 반면에 신흥국 경제는 백신 접종률이 낮아서 경기가 부진한 상태인데 이 과정에서 또 캐나다, 러시아는 기준금리를 상승시키고 있고 신흥국은 반대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비자발적으로라고 가로치시면서 금리 상승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신흥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에는 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정말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와 연결시켜서 설명드릴게요. 뭐 다른 신흥국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준이 지금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다. 분명히 굉장히 부양적으로 하다가 좀 뭔가 바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테이퍼링 혹은 회사채 매각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잠깐 등골이 이거 뭐지 어떻게 하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은행에 계신 네. 분들 네. 이거 정책 다 해줬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연준은 일단 바뀐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작년 3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이 망하면 되겠냐? 살려주자. 자 3월달에 9월달까지는 살려주자라고 얘기하셨죠. 9월 지나니까 야 좀 더 살려주자. 올해 3월달까지. 그리고 또 3월달에도 또 그렇게 어떻게 하냐. 9월달까지. 네. 연기가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연기된 정책이 많아요. 그 정책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마치 죄송한 얘기지만 뭔가 쓰레기통에 이렇게 치워놓지 않은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뭔가 있는 상황에서 네. 덮어놓은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안에 있는 그런 안 좋은 혹은 망할 수도 있었던 위기를 겪었던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그냥 있었던 회사들은 이걸 걷어냈을 때 이거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망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이벤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저는 주식시장에서 하반기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퀄리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니까요. 정책은 어쨌든 간에 신흥국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도 포함한 신흥국에서는 정상화의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떤 회사한테는 문제가 없지만 어떤 회사한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 또 하반기에 특히 죄송합니다. 하반기에 우리 상반기와는 또 사뭇 분위기가 달라질 지점 포인트로 우리 팀장님께서 보시는 부분이 뭐세요? 하반기도 이렇게 좀 경기 진작 속도가 늦어지면 정부 역할이 좀 더 커질까요? 정부의 역할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보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올해 잘 열심히 달려왔던 그런 많은 주식들 중에서 주식이 좋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작년보다 이익 성장이 60%나 돼요. 라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소위 경제 재개 관련된 주식들이죠. 이 주식들이 내년을 보면 우리의 시각이 올해가 아니고 내년으로 이동하는 시점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 증권사에서 연간 전망을 쓸 때 10월
언저리 9월에서 10월 언저리입니다. 네. 근데 그때 되면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자 올해 이제 장사 이제 끝나면 내년에는 얼마나 더 버냐 이걸 얘기를 할 텐데 올해 잘한 회사일수록 내년에 더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네. 그냥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성장하는 애들 말고 경기의 사이클에 따라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애들은 올해 너무 많이 벌면 내년에 그것보다도 훨씬 더 성장하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네. 주가의 색깔이나 컬러는 주식시장의 컬러는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을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좀 빨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지금부터 좀 대비를 하실 필요도 있고 아니면은 가을 전에는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네. 중요한 포인트시네요. 요 그거와 관련돼서 또 연관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치의 세상 골든 리트리버님의 질문 좀 채택하면서 선물 드리겠는데요. 이분은 뭐라고 또 물어보셨냐면 이건 저도 궁금한 내용인데 올해는 코로나 기저효과로 고성장 저물가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결국 우리 팀장님 말씀을 종합컨대 저성장 저물가로 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럴 때 시장에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오픈이 되고 완전히 사람들이 백신 맞고 여행 다니기 전까지는 그 관련된 기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네. 진짜 간다. 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세상인지를 상상을 해보면 2019년 네. 그대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럼 그때 우리가 들었던 얘기는 구조적인 뭐 저성장, 네. 저금리 뭐 이런 얘기 아니었나요? 양극화. 근데 아마-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제 생각에는 해결된 게 없다. 없어요. 해결되기도 어렵고. 구조조정이 됐나요? 음. 특히나 이번에 네. 근데 왜 구조조정을 또 이런 얘기는 좀 정치적이라서 왜 그런 얘기는 우리 안 하니까 그 아마 이분이 물어보신 건 그러면 2019년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걸 물어보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국내 주식 시장을 예.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면 우리가 기업의 이익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익이 막 이렇게 늘었다가 이렇게 줄었다가 하는 기업은 별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기업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좋아지는 기업 예. 사업부마다 탄탄하게 잘 돼서 이게 기업이 크게 깨질 것 같지 않아 이익이 네. 그런 기업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많이 바뀐 것 같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그림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네. 요 그림 한번 보시면 69페이지인데 이게 뭐냐면요. 2008년부터 기업의 실적을 쭉 이렇게 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네. 그때 올해 얼마 벌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제가 2013년을 한번 가볼까요? 2013년 초에 기업의 순이익을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걸 다 더한 겁니다. 네. 얼마일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120조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따라가 보시면 점점 낮아져서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90조. 그렇네요. 네. 2014년도인가요? 2013년입니다. 13년도? 그리고 결론적으로 확정된 걸 보니까 66조 네. 4천억. 네. 어휴. 이거 보시면 무슨 생각 드세요? 야. 근데 이 그림이 매년 반복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14년에 만난 네. 어떤 외국인 애널리스트 분이 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약간 실실 쪼개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옵티미스틱한 것 같다. 내가 기본 작년에 놈이야. 내가 작년에 봤는데 니네들 처음에 첫 해에 120조 번다고 하더라. 네. 근데 뭐 1년 지나는 동안 보니까 너는 90조라고 예측을 했는데 뭐 까놓고 다 해보니까 66조? 아니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왜 올해도 또 120조를 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런 건 어떤 심리인가요?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홍춘욱 박사님이 설명하는 이제 채찍 효과라는 개념을 네. 생각을 해보시면 애플이 예를 들어서 오더를 30% 늘려요. 네. 그럼 애플의 부품 회사는 35% 늘려야 되고요. 그 부품을 만드는 부품 회사는 36% 늘려도 이런 식인 겁니다. 왜냐하면 불량이 날 수도 있고 네.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버퍼를 준다는 얘기죠. 네. 중간재를 만드는 회사일수록 그 기업일수록 진폭은 훨씬 더 커요. 좋아질 때 빨리 좋아지고 안 좋아질 때 빨리 안 좋아집니다. 네.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처음에는 잘 나올 것 같아도 실제로 경제가 안 좋으면 계속해서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그분의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올해 지금 어닝 추정치 보세요. 156조인가 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로. 이런 속도로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속도로 올라갈 때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글쎄요, 별로 관심이 없을걸요. 못 믿는 건가요? 저러다 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이 그림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올라갔던 해가 두 해 있는데 2010년과 2017년이 있어요. 네. 그럼 2017년과 2017년 그리고 올해를 세 개 해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비교를 해보면 좀 명확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이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영업이익이 2010년에도 20조 늘고 2017년에도 40조가 늘었어요. 네. 추정치 자체가 연간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어떤 섹터가 담당했는지를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2010년에는 경기 민감주가 차화정. 네. 80%를 차지했고요. 네. 2017년에는 반도체. 반도체가 100%였습니다. 까먹는 애들이 많아서. 하드캐리 했죠. 한 삼성전자가. 네. 그러면 얘네들이 그때는 얘네들이 빠지면 이익이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올해를 보시면 뭐 다양하네요. 촘촘하네요. 그러니까 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이 기업의 어떤 기업의 퀄리티를 말씀드릴 때 어떤 사업부는 잘한다, 어떤 사업부는 못해가지고 뭐 이게 이게 아니고 골고루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익의 퀄리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의 퀄리티는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거예요. 근데 저게 지속될까요? 이게 네. 지속될지 여부는 글로벌 경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지면서 안 좋아질 가능성은 낮다. 그럴 일은 과거보다. 없다. 그럴 리는 없는 건 아닙니다. 아.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낮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났던 그분한테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거랑 달라졌다. 영어로 하셔야겠네요. 네, 영어로 이제 뭐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바뀌었다. 게,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10년도랑 17년도는 이제 한두 개 업종에 치중했는데 이렇게 좀 이익의 퀄리티가 좋아졌다. 요거랑 좀 연결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PER 자체가 높아졌어요. 근데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높아진 밸류에이션이 뭐 옛날에 뭐 한국 이제 디스카운트,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약간 좀 기분 나쁘고. 아니 왜 신흥국 쪽에서 이렇게 우리는 저평가돼 있지? 근데 이렇게 올라온 게 계속 또 유지돼서 제값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계속 또 좋을 수 있는 건데 또 예전처럼 PER 10배로 또 떨어진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마치 이제 이 질문이랑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랑 네이버가 다시 시가총액 50이 밖으로 밀려날 것이냐의 질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네. 왜냐하면 전체 시장의 PER은 전체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버는 돈 분의 시가총액이잖아요. 네네. 시가총액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과거에 비해서 2배, 3배 늘어났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PR은 올라간 건데 그러면 이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주식들이 빠져서 시총이 밀려날 것이냐. 이 질문이랑 같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시가총액의 구성 자체가 많이 말씀하시는 거긴 한데 2010년이랑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 구조가 바뀔 거냐. 다시 시크릿한 종목들이 시총 상위주로 포진될 거냐 이 질문이랑 연결돼 있지 않을까. 시크릿한 주식들의 밸류에서는 원래 낮고 앞으로도 낮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많이 벌고 적게 벌면 낮아요. 네. 그런 겁니다. 원래 COE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 우리 역시 이호석 팀장님은 한번 모셔가지고는 다 이게 뭐 이 해안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호석 팀장님께서 밤잠을 쪼개가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책을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저는 눈이 빠져라 채팅창을 보는데 우리 박 차장님은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본인이 삼행시 다 찾아보자며. 이게 참 네. 진행도 해야 되고 네. 지금 저희 나는 진행 안 하니? 질문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차장님, 네. 차장님이래, 정신이 없어. 팀장님, 네. 예. 그러면 저는 이 책의 마지막 구절 중에 몇 가지 전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인데 그거와 함께 맞물려서 좀 정리 한번 네. 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안 했던 이유라는 그 챕터들이 있었었어요. 그거가 저는 요즘의 장세에도 약간 시사점이 많은 것 같은데 하반기 전망을 그때 책에서 잠깐 언급했던 거 섞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관심이 그동안 등한시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기술 환경도 바뀌고 이런 것들 있었었는데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면. 예. 투자자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왜 주식을 하지 않느냐가 네. 상당히 오랫동안의 연구 주제였어요. 네. 그래서 마이크 캠벨 교수님께서 2005년 6년에 이제 쓰신 논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이유는 귀찮아서다. 그리고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실제 맞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 후속 그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이제 나온 논문이 작년에 나왔는데 그 논문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였냐면 사람들이 이 분석을 해보니까 위험 선호도가 높은 사람들과 그리고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거를 이렇게 점을 찍어 보니까 어떤 그룹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맞잖아요. 예.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주식을 많이 해야지. 네. 정해상 맞잖아요, 이게. 네. 근데 어떤 그룹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그룹은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그룹은 서 있고 어떤 그룹은 누워 있냐. 상관관계가 없다는 뜻인가요? 어떤 그룹이 이 서 있는 이 그룹은 네. 핀테크를 많이 이용하는 그룹이었고요. 아. 누워 있는 그룹은 핀테크를 사용하지 않는 그룹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몸에 맞는 옷을 입게 하는 데 있어서 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귀찮아서라고 했잖아요. 정보를 얻기 힘들어서 네. 내가 주식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아까 디플레이션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기서도 굉장히 좋은 방송들이 많이 싸게. 나가고 있잖아요. 네. 싸게, 네. 쉽게. 네. 지금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픈북 테스트라는 거예요. 네. 주식 투자가. 야. 열면 나오잖아요. 그럼요. 열면 나오잖아요. 네. 유튜브 열면 나옵니다. 언제든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어디에서 좋은 양질의 정보들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서 주식 투자를 못 하겠다. 이거는 이제는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옛날에는 통하죠. 옛날에는 난 하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못 해. 그거는 통했지만 지금은 안 통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고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면 네. 제가 이제 드린 말씀에 거의 한 뭐 10분의 1도 못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마무리 해야 되니까요.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또 네네. 만나요. 10시간 네,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10분에 네네. 어쨌든 네, 농담이고요. 네. 제가 이제 투자와 투기에 대한 고민을 요새 좀 하고 있어요. 투자와 투기를 네.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냐. 네, 그 구분을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투자와 투기를 왜 나눠야 되죠? 그것도 진짜 굉장한 발상의 전환이네요, 진짜. 아니 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투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네. 왜 투자는 고귀한 거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렇게 투기는, 얘기할까요? 맞아. 사실상 네. 박재영 차장님이 보시는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투기에 가까운 얘기일까요? 투자에 가까운 얘기일까요? 대답하세요. 글쎄요. 무슨 예. 시조받는 기분이 보세요. 보세요. 투자라는 네. 거는 밸류에 집중하는 거고 네. 네네. 투기는 네. 프라이스에 집중하는 거라고 한다면 음. 우리가 여의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얘기들은 다 프라이싱이네. 대부분 가격의 변화에 대한 얘기잖아요. 투자와 관계가 있나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투자랑 투기가 비슷하지 않다면 네. 그걸 나누려는 의미가 없어요.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네. 투자와 투기를 나누는 거죠. 심지어 투자는 제가 봤을 때는 도박하고도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판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예. 그죠? 돈을 벌 수 있는 여부가 달라져요. 그러네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식 투자가요. 네. 도박하고 비슷한 면이 많아요. 네. 잘못하면 호구됩니다.
무서운 곳이에요. 네. 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공부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네. 공부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털리죠. 여기가 핸디가 없는 곳이잖아요. 예. 뭐 맞아요. 당구를 쳐도 잘 치는 사람, 그렇네. 500 치는 사람이랑 처음 콧대 잡은 사람이랑 같이 치니까. 같이 치는 그런 곳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보이지 MTS라고 상대방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판 주식을 내가 사는 건데 저 사람이 이호석 팀장님처럼 초고수가 파는 주식을 내가 샀다고 생각해봐요. 그렇네. 등골이 옵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네.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참 공부 없이 안 보이니까 공부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공부를 안 하면 호구된다. 네. 오늘의 명언이었습니다. 오늘 진짜 네, 명언이었습니다. 사실 요즘도 정말 이 서점에 가보면 주식 관련한 책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여러 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소 부실한 책들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하는 마음이 절절히 담겨져 있는 책 중에 한 권을 진짜 우리 이호석 팀장님의 책을 강권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 일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인포맥스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뭐 작은 양이지만 이 선물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제가 또- 1780분이 계시니까요. 예. 한 1760분 정도 사실 거예요. 20분은 저희가 드리니까. 자, 저는 또 제 책임은 또 우리 박 차장님 책도 빨리 낼 수 있도록 제가 등 떠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너무나도 그 깊이감이 있는 얘기 다 못 담은 게 너무 아쉽고요. 좀 저는 우리 아쉬워요. 박 차장님 때문에 잘 못 들었던 게 너무 아쉬운데요. 뭐 그건 저는 녹화 방송 들으면 되니까. 하여튼 오늘 팀장님 방송도 맨날 해주시면서 이렇게 게스트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른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